네, 부동산과 생활경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일정의 차질을 빚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 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 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접수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조합, 지자체 민원을 종합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 왔는데요. 하지만 조합원 의사 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과 지자체, 건설단체 등은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조합에는 5월 말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재건축 등 조합들은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경과 조치 연장을 위해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로 인해 일부 지역이 혜택을 보거나 부동산 시장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특별히 주택시장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 출석해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하반기 내내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정부가 실제로 이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를 하고 올 4월 28일부터 실제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발생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실제로 이제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얼마나 시장에서 중요한 문제이길래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위에 가격의 제일 꼭대기에다가 가격을 누르는 캡을 씌워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우리가 분양하는데 가격을 더 이상 높이지 말아라. 이 가격 이하로만 공급하라라고 공공에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택을 분양할 때는 택지비, 그러니까 땅 가격이죠. 그리고 거기에 건축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적정한 이윤, 이것을 더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가격 이하로 신규 주택을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그럼 왜 도입할까요? 당연히 너무 주택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원래 민간에서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 민간에서 건설되는 주택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공공택지에서만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너무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이러한 주택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적용 방안을 발표한 것이죠.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주택법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가격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은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택지라고 하지요. 집을 짓기 위한 땅, 택지가 필요하고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한 이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여기에 차별화된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비 가산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비가 있는데요. 택지의 공급 가격에다가 택지비 가산비용이 얹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치면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먼저 건축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이 해당되는데요.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의 건축비와 지하층의 건축비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에 2번 3월 1일과 9월 1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것과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것은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의 가격을 반영한 이런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만약에 이제 이런 그 가격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여 다시 고시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지수를 기준으로 90에서 105% 이하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건축비 가산 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 방법을 적용해서 건축비 가산 비용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건축비에다가 택지비를 더하게 되는데, 택지비는 감정평가된 택지 공급 가격에 가산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택지 비용은 공공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하고 공공택지 외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약간 상이합니다. 공공택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 공급 가격에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합산하게 되고,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예를 들어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가액에다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서 약간 가격 산정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은 건축비에다 택지비를 정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 분양가격을 정할 때보다는 이 이윤을 많이 얹을 수 없도록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겠죠. 네, 이제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장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로또 청약이라는 것을 산출을 해서 시장에서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되팔게 돼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건설업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안 짓게 돼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거고, 시장에 물건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품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실제 이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갖고 있는 본연의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맞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팽팽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제 찬반 의견은 뒤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 이론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의 시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 X축에는 공급과 수요량, Y축에는 가격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리고 공급 곡선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수요는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게 되겠죠. 반대로 공급은 가격이 낮으면 공급은 줄고,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업자들은 공급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을 이뤄서 우리가 공급량과 수요량이 결정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분양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을 이루는 요 A점에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신규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때 주택의 거래량, 판매량은 여기 Q 에스터리스크가 될 것이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이것보다 실제 균형 가격보다 낮은 P바에서 분양가를 통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상반된 가격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요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하락을 하게 되죠. 정상 가격보다 하락하게 되니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수요는 가격이 하락하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 가격보다 P바보다 가격이 이렇게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얼만큼 늘어날까? A에서 요 B까지, 수요량은 B 전까지 해서 QD까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의 주택을 분양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량은 QS라는 것만큼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량은 C점에서 QS 요만큼까지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제 유효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S가 아니라 S-만큼 공급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수요량 QS, 수요량 QD하고 공급량 QS의 차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수요량 QD와 공급량 QS 사이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초과 수요는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초과 수요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 요건 등에 따른 청약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수요량과 공급량, 그러니까 주택 수요량을 공급량에 맞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수요는 이 QD만큼 만들어졌는데 공급은 이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요와 부족한 초과 수요만큼 결국은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만큼의 수요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이 초과 수요에 대해서 만약에 청약제도를 통해서 이런 청약을 통해서 QS만큼만 이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 QS에서 QD만큼 초과된 수요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다시 시장에서 되팔게 되면 가격은 다시 D만큼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 되팔면 요만큼 빨간 화살표만큼의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시세 차익이 생겨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럼 정부는 이것을 그냥 이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얻게 가만히 두느냐? 이러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세 차익의 실현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것을 둬서 가격 효과 시장에서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고,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하는 어떤 그 사인인데, 이것을 이제 정부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건데, 어떤 정책이 시장에서 시장의 합리성이냐 아니면 정부 개입의 합리성이 맞느냐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찬반 논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 수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를, 찬반 논란을 뜨겁게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의견 위주로 우리가 한번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찬반 논란을 벌여보도록 할까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효과는 분양 가격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초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규 공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가격 규제가 시장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2019년에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서울에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1.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에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시세보다 약 평당 한 20-30% 이 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경우에 택지비 산정 기준과 산정 절차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분양 가격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양가 이제 신규로 합리적으로 분양가가 산정이 되면 이 신규 분양 가격이 기존에 이제 먼저 공급되어 있는 재고주택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됨으로써 청약 가점이 높은,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높다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있었던, 그리고 실제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낮은 분양가들을 책정하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수
받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반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실제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지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급량이 준다라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됐을 때도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수익성이 저하돼서 시장에서 공급이 축소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최근에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았고, 향후에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주택을 정부가 10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서 수도권 내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 이것은 로또 청약이다. 그래서 일부 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약 가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청약 가열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상 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고, 청약에 당첨된 특정한 수요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안착되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이제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로또 분양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세 차익이 현실화됐을 때의 문제인데, 정부는 이러한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계획이고, 또 이 실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실제 거주를 5년 동안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은 우려로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 거죠. 자, 또 하나는 분양가가 인하가 되면 건설사의 수익이 낮아져서 결국은 아파트의 퀄리티가 낮아질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2015년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설계나 자재 면에서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 상한제로 가격을 컨트롤하면 설계나 품질 면에서 이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퀄리티의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 엄청 발달돼 있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하면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고, 이미 이런 공공택지에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고, 또 과거 민간 택지에서 공급된 이런 과거에 상한제가 적용됐던 민간 택지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려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어를 해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품질에 대한 우려들은 저 또한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서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품질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가격 안정과 아파트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단톡방에 투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